안녕하세요. 부동산의 부동산 스터디 부동산입니다. 오늘 일요일인데요. 원래는 뭐 뉴스 있거나 이런 게 없는데 사무실에 잠깐 놀러 나왔다라기보다는 뭐 좀 할 일이 있어 잠깐 나왔다가 얼추 맞추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뭔가 좀 이대로 아쉬워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어, 이번 주에 제가 평생교육원 그룹핀의 전영진 대표님이랑 그 다음에 네오비의 조영준 대표님이랑 같이 찍는 부동산 별별 수다라는 이제 유튜브 방송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리모델링에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 조금 그 방송에서 했던 내용에 비해서는 내용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리모델링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혹시 여기 보시면 요 블로그 혹시 아세요? 네이버에서 붓농산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블로그가 검색이 되는데요. 블로그 오시면 이제 뭐 재개발이나 이제 주로 저의 관심사는 정비 사업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런 쪽에 있는 이야기들, 컨텐츠들이 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4월 13일 날 올린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란 건데요. 한번 요글 참고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서 지금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 PDF 파일 다운받아서 보시면 개략적인 내용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PDF 다운받아서 보시면 이렇게 요약 보고서에서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대충 어떤 내용인지 뭐 글에 대한 그 개요에 대해서는 제가 글로 작성하긴 했지만 방송으로 좀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뭐냐면 뭐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을 헐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을 그 뼈대가 있는 상태에서 약간 고쳐서 이제 집으로서 다시 좀 사용할 수 있게끔 뭐 집뿐만 아니라 이제 건물이나 상가나 이런 경우도 리모델링들을 많이 하죠. 단독주택들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을 많이 하고요. 근데 이제 리모델링은 아무래도 헐고 새로 짓는 것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내용에 보시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계획이라고 나오잖아요. 왜 공동주택 리모델링 계획이냐? 이제 이 지금 서울시에서 이 기본 계획이라는 게 뭔지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이제 도시계획 체계 자체가 2003년에 많이 바뀌었어요. 2003년이면 14년 전이죠. 그때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란 게 나오면서 국토를 계획적으로 이용을 하자, 계획적으로 관리를 해가면서 하자.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변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도시 지역이죠. 도시 지역을 정비하는 방식 자체가 이제 그 당시에는 법이 막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정비에 관련된 부분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으로 합쳐졌고요. 그 법안으로 다 들어와서 그 법대로 가게끔 공법이 만들어졌고 이제 그게 되면서 그 당시에 뭘 했냐면 2003년 7월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 법에 주택 재개발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 이런 사업들이 이제 들어가서 아파트를 주택 재개발한다든가 공동주택을 주택 재건축한다든가 아주 열악한 사업장이라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뭐 용산역 앞이라든가 이런 아주 좋은 그 일반 상업 지역들 좀 주택 재개발로 가지 않고 다른 형태로 필요에 의해서 정비해야 될 곳들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한다든가 이제 그 법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됐어요. 근데 아까 제가 2003년에 크게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이거를 그냥 어떤 사안이 그때 발생할 때마다 재개발을 하거나 재건축을 하지 말고 도시계획 측면 차원에서 접근하라는 거죠. 그래서 10년 동안 주택 재개발 사업은 어떻게 할 건지, 주택 재건축 사업은 어떻게 할 건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어떻게 할 건지 큰 밑그림,
기본 계획을 수립하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서울시 이제 그거는 법이 바뀌고 나니까 이제 각 도시들이 이제 규모가 있습니다. 그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규모의 어떤 도시들, 시장들은 이제 그걸 만들게 되는데요. 서울시는 제일 빨리 착수한 게 주택 재개발 사업이에요. 그래서 2004년에 주택 재개발 사업의 기본 계획을 만들었고요. 2005년에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의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발표했어요. 그리고 2006년에 주택 재건축 사업의 기본 계획을 발표해서 내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그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건데요. 도시 입장에서 볼 때 뭐가 되냐, 밀도가 증가하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개발하면 기존의 낡은 주택가들을 부수고 건물이 높아지잖아요. 재건축 아파트도 저층 아파트들 헐고 다시 지으면 고층 아파트가 되면서 세대수가 늘어나죠. 용적률이 늘어나요. 밀도가 늘어나는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그 밀도가 늘어나면, 과거에는 2차선 도로였던 게 100명이 살 때는 2차선 도로로도 가능했지만 200명이 살게 되면 2차선 도로로는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어떤 배후에 여러 가지 뭐 공원도 그거에 맞춰서 늘어나야 되고 도로도 늘어나야 되고, 이런 다 포함돼서 계획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선 계획을 하고 차근차근 이렇게 재개발을 하든 뭘 하든 하라는 거였죠. 근데 이제 리모델링은 뭐냐면,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짧게 한다 그랬는데 길게 했네요. 그래도 이제 알고 가셔야 되는 문제니까. 이걸 한 이유가 뭐냐면,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그냥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리모델링은 기존에 있던 집을 부수지 않고 보수하는 게 리모델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세대수가 늘어날 일이, 별로가 아니라 세대수가 늘어날 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있지 않고요. 어디에 있었냐면 주택법 밑에 있었어요. 주택을 관리하는 쪽에 관한 거라 그래서. 근데 2013년에 이 주택법이 개정이 돼요. 그래서 뭐가 가능해지냐면 세대수가 늘어나는 리모델링이 가능해집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약 15% 정도까지 늘릴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아직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밀도가 늘어나는 어떤 정비 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뿐만 아니라 주택법에 딸린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밀도가 늘어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가 리모델링을 한다, 앞으로 이제 리모델링 단지가 계속 나오면 그 밀도가 늘어나니까 밀도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법이 개정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리모델링 기본 계획도 수립하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 작년 한 5월, 6월 달쯤 정도에 이제 서울시 리모델링 기본 계획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안이 나왔고요. 작년 12월 25일? 20 며칠이지? 예, 작년 아까 여기 있었죠. 예. 2016년 12월 달, 날짜는 없네요. 예. 아무튼 이때 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 나옵니다. 발표를 해요. 근데 이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보시면 대충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이 리모델링을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재건축이 낫지 않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의견들도 다양하고 한데, 이 자료를 보면 이런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거를 조금 같이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네. 왜 리모델링을 이렇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수립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7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제 주택을 지어온 형태들을 본 거예요. 옛날에는 주로 이제 70년대, 80년대 이런 데는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 이런 게 많이 지어졌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이 본격적으로 지어지기 시작한 게 이제 뭐 아시안 게임, 그다음 올림픽 이런 거 하고 나서 이후부터 많이 지어지긴 했는데, 옛날에 지을 때는 용적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재건축 중심으로, 그러니까 저층 아파트들을 재건축해서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 형태로 지금 정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80년대부터는
건축 기술이 좋아지고 하면서 중층 이상의 아파트들도 많이 짓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그런 중층 아파트들은 재건축을 하는 게 보통 이제 중층 아파트들도 재건축을 하고 싶어 하지만 재건축을 모두가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용적률이 지금 이미 남는 용적률이 없다거나 또는 사업하기 힘든 현장들,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기 힘든 현장들도 사업성 이유 때문에 추가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대충 이 보면 90년부터 2000년 사이에 한 10년간 지은 아파트가 상한 용적률 초과로 재건축이 좀 쉽지 않아 보이는 난항 시기의 아파트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지은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2000년 이후에는 있는 용적률을 다 받아먹고 지은 단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대수 증가형으로는 리모델링을 그러니까 그런 시기적으로 지어진 아파트들을 보고 어떤 방식으로 공동주택은 일반적으로 주택가들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할 필요는 없어요.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들도 있지만 공동 기반 시설이 너무 열악하거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철거해서 도로도 새로 짓고 공원도 새로 짓고 아파트를 새로 짓는 형태의 재개발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그 도로나 이런 게 너무 열악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자기 집 부수고 새로 건축하고 뭐 리모델링해서 쓰고 개보수해서 쓰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사실 이제까지는 재건축밖에 돌파구가 없는 거예요. 집이 낡으면. 그래 왔는데 이제 리모델링을 본격적으로 그런 집들을 과거 이제 재개발처럼 관리하던 것처럼 공동주택들도 정비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걸 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서울시 이제 관에서 주도하는 형태로 끌고 가고자 하는 어떤 그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대별로 이렇게 주택들의 형태들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정책 방향을 잡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80년대 이전 것들은 주로 재건축, 그 다음에 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방식으로, 2000년대 이후 것들은 세대수가 늘어나지 않는 형태의 리모델링, 그리고 뭐 요즘 짓는 거는 그냥 유지관리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리모델링의 큰 밑그림을 가져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준들을 어느 정도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용적률 180% 미만으로 지은다면 재건축을 유도하고, 3종은 215% 미만으로 지었으면 마찬가지로 재건축, 그다음에 그 이상으로 지어졌으면 리모델링 쪽으로 유도를 하면서 용적률에 남는 부분이 있으니까 세대수 증가형 가능 리모델링, 그래서 85년부터 대략 한 2000년 사이에 지어진 아파트들을 그런 식으로 유도해 나가겠다는 거고, 이제 그게 안 되는 지역, 이제 그리고 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한다 안 한다가 이제 시세 기준으로 해서 뭐 거래가의 기준으로 사업성 여부를 따져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큰 밑그림 계획인 거고, 구체적으로 할지 말지는 사실은 이제 주민들이 하게끔 해놨어요. 이제 그런 개략적인 얘기고요. 그래서 서울시 안에 있는 리모델링 가능한 아파트들 단지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재건축 예상 단지가 721개 단지, 85년 이전 거, 뭐 85년부터 2000년까지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가능 공동주택이 뭐 573개 단지, 2000년부터 이후가 뭐 1465개 단지가 있는데, 요거를 나눠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추정 단지가 168개, 맞춤형 리모델링이 1800,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났습니다. 이 세부적인 거는 어디가 뭔지는 이 기본계획 자료 전체를 보면 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 요약본만 본 상황이라서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 또는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가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세대수가 늘어나는, 용적률을 늘리면서 아파트 세대를 늘릴 수 있는 단지들을 위치를 이렇게 지도상에서 지금 표시해봤습니다. 돼 있는 거고, 요거는 아마 찾아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모델링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이제 좀 요새 서울시 트렌드가 그거잖아요. 도시 재생, 뭐 공유, 뭐 이런 거랑 많이 맞물려 있으니까 이제 외부랑 연계해서 좀 열릴 수 있게끔 뭐 해주고 하면
뭐 지원을 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도 나오지만 초기 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리모델링 사업 자체가 도시 정비한 방향으로서 이제 정착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뭐 지원해주겠다. 뭐 그런 내용도 좀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이 보면 뭐 지역 재생, 공공성, 그래서 주차장 공사비나 상가 중축 공사비나 부대복리시설 매입하는데 행정이나 지원을 해줄 테니 대신 지역하고 뭐 주차장도 공유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뭐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공간도 좀 기부 체납 형태든 아니면 같이 쓸 수 있대든 개방을 좀 해달라. 뭐 이런 개념을 좀 넣겠다는 거죠. 요 어떤 리모델링인지는 나중에 가면 좀 더 나오는데 잠깐 이 계략적인 부분 좀 보시면 같이 한번 볼게요. 이제 일반적인 아파트가 그런 거예요. 아파트가 이렇게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노후한 공동주택이 이렇게 두 개 동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주차장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있죠. 근데 이걸 갖다가 리모델링, 맞춤형 리모델링을 해서 아파트 사이에 이제 공원이라든가 이런 좀 열악한 주거 기반 시설. 그러니까 옛날에 80년대, 90년대 지은 아파트들은 주차장을 지하에 많이 안 넣어서 지상 주차장들이 많잖아요. 그 공간을 공원이나 이런 걸로 바꾸고 주차장을 이런 식으로 외부에, 지금 여기 보면 그 화면은 뭐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제 뭐 2층짜리 외부에 주차 타워 같은 거 이런 거 넣어서 그쪽으로 옮기고 좀 이렇게 하는 방식. 이거를 또 좀 일부는 지역으로 내놔라. 주차장 증축 공사비를 줄 테니 주차장 일부는 지역에다 개방을 해요. 외부 사람한테 열어라. 뭐 이제 이런 거고. 한편으로는 이제 상업 시설도 비슷한 똑같이 이제 그런 공간을 이제 공원으로 만들고 하면서 한쪽에는 이제 그 상업 시설이나 커뮤니티 시설 같은 거를 지을 수 있게끔 증축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그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 대신에 거기에 짓는 것 중에 일부는 어린이집이나 뭐 도서관 같은 걸 줘서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공공이 돈을 어느 정도 지원해주고 좀 뭔가를 취해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유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리모델링 방식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선형 리모델링, 전면 교체형 리모델링에서 두 개 방식을 좀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집이 리모델링이 꼭 세대수가, 그러니까 그 면적이 늘어날 필요는 없거든요. 기존에 이제 보통 한 10평대, 20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에서 집이 커지거나, 보통 리모델링 얘기하면 구조가 뭐 굴판, 동굴형 아파트 나온다 이러면서 막 되게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구조가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죠. 근데 보통 중대형 평형 단지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파트가 더 커질 필요는 없으니까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리모델링 방식 자체를 굳이 꼭 그렇게 늘리거나 면적을 넓히거나 하는 쪽으로만 방향을 지금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집들이 낡았으니까 같이 배관을 수선을 하든 뭐 하든 성능 유지 개선을 위해서 이제 뭐 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적게 드는 상태에서 수선하는 차원, 그러니까 법령 구분으로 따지면 주택법에 있는 수선 정도에서 그치는 수선형 리모델링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뭐 대수선, 그러니까 뭐 구조체가 어느 정도 변경되거나 뭐 전용 면적이 좀 늘어나거나 하는 수준의 어떤 대수선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증축 개념으로 가는 전면 교체, 고비용 리모델링을 갈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형태들을 좀 나눠 놓은 거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5개 정도 타입으로 구분을 해놨는데요. 이거는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 자료에 다 있습니다. 그걸 제가 좀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 안 들게끔 A타입 기본형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단순히 주거 성능 개선하고 주차장 확충하고, 뭐 요런 정도의 아주 간단한 리모델링인 거고, 평면 확장형 리모델링, 이건 뭐냐면 일반적인 증축하는 면적 늘리는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주거 전용 면적의 30%던가요? 얼마 이내 범위 내에서 최대 얼마 규모 이내에서 늘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코니 편복도 확장을 통한 면적 확장, 그다음에 또는 이제 인접한 세대를 통합해서 면적 확장을 하는 등의 이제 평면을 확장하는 형태의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게 되게 저는 눈에 들어왔는데, 요새 그
아파트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할 때도 이 부분 임대 타입이라는 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대가 거주하면 한쪽에 방 하나는 따로 뭐 그 원룸이나 이런 거 공사해서 별도로 임대 놓을 수 있게끔 이제 이런 집들이 되게 인기를 끌고 있는 지역들이 덜어 있어요. 리모델링으로 그걸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적용 단지는 중대형 평형 단지 전용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지역 단지들 또는 그런 이런 임대 수익이 되게 필요로 하는 고연령층 나이 연세 많으시는 분들이 거주자 비율 높은 데들은 좀 적용해 볼 만하다라고 해서 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 나는 더 큰 집이 필요 없어요라고 생각하시던 분들도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뭐 임대 수익을 추가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니까 뭐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멀티홈 형태의 리모델링. 그다음에 좀 전에 아까 봤던 거죠. 시끄럽네요. 죄송해요. 스마트폰에서 뭐가 울려서. 이게 이제 커뮤니티형 아까 보셨던 뭐 그 공공에다가 면적 일부를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일부를 이제 좀 지역 사회하고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의 커뮤니티형. 그리고 이제 수직 증축형은 뭐냐면 기존에 이게 1, 2층 그러니까 1층이나 이런 데 옛날에 아파트 지은 데들을 비우고 건물을 그 면적만큼 위로 올려서 늘리는 형태의 리모델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층부의 필로티 및 공용 로비 활용하면서 이제 요 밑에 부분을 활용할 수 있으면서 공용 로비나 커뮤니티 시설이나 뭐 주차장이나 등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면적을 그만큼 살릴 수 있어서 수직 증축형 또 할 수 이거는 뭐 옛날부터 많이 나왔던 얘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신기한 게 이 수평 증축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층부에다가 늘릴 수 있는 만큼 이쪽을 늘려서 여기에다가 세대를 늘릴 수, 그러니까 아파트를 세대수를 늘려서 더 지을 수도 있고, 뭐 여기에 이 공간에다가 이제 뭐 다른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수직 증축형이나 수평 증축형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 세대 물량들이 나오니까 또 이제 이게 그 비용 충당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리모델링형을 지금 뭐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형태들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고요. 보면 이제 올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후속 연구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서울형 리모델링 유형별 세부 실행 방안 및 시범 사업 추진 용역을 후속 연구로 진행 후 적용 시기를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아파트들 뭐도 좋은데 이제 일단은 세부 시범 사업 우리가 뉴타운 사업할 때도 시범 뉴타운이 있었단 말이야. 기름 뉴타운이 주거형 뉴타운의 시범 뉴타운이었고요. 왕십리 뉴타운이 도시명 뉴타운의 시범 뉴타운이었고요. 은평 뉴타운이 이제 도시개발 방식의 시범 뉴타운이었거든요. 시범 뉴타운을 만들어 놓고 이제 2차, 3차 뉴타운을 지정하면서 여기에 했던 것처럼 보고 따라서 해라. 어떤 모델로 삼아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리모델링 자체도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그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지역들도 이제 보완 발전해 가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리모델링 관련해서 좀 이것저것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리모델링 그 기본 계획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2025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2015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10년짜리 계획을 수립한 거거든요. 이제 이 내용에 따라서 이제 세부 실행 방안이 나오고 하면 좀 더 내용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래서 꾸준히 관심 있게 이게 지금 뭐 당장 올해 내년에 뭐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겠다 뭐 그 리모델링 자체가 이제 뭐 항상 선거가 있으면 리모델링을 건드리더라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뭐 그런 관점은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그 항상 문제가 되는 항상 얘기 나오는 게 그거였거든요. 여러 이제 저는 부동산 스터디라고 하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공동주택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용적률을 이미 다 찾아먹은 주상복합 아파트나
사실 주상급 아파트뿐만 아니라 요새 짓는 아파트들은 용적률에 미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용적률을 더 풀어줘서 재건축을 할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용적률을 더 풀어주는 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더 풀어주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구도 줄고 있고 용적률 더 고밀 개발해야 되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또 문제가 계속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 나오고 그거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기존의 노후에 가는 아파트들을 다시 이제 쓸모 있게끔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냐, 그거에 대한 고민으로 나왔다라고 생각하고요. 좀 앞으로 우리가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도 공부를 해야겠지만, 공부를 한다, 계속 관심을 갖고 주택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도 봐야겠지만 리모델링 관련해서도 조금 눈을 돌려서 진지하게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요번에 올해 연말로 이제 올해 말로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아시죠? 이제 제초안 같은 경우가 연장이, 그러니까 유예가 될지, 그래서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사실상 적용을 안 하고 재건축으로 좀 더 유도를 할지 아닐지, 이제 그거는 좀 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또는 앞으로의 부동산 흐름이 어떤 식으로 갈지에 따라서 많이 변화될 거지만, 이제 그런 점에서도 리모델링을 한 번 더 한 번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꽤 오랜 시간 생각보다 리모델링에 대해서 얘기를 했네요. 글로 풀어서 쓰던 걸 이렇게 그냥 뭐 대본도 없이 쭉 넣고 얘기하다 보니까 잘 전달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른 부동산 관련된 뭐 주요한 이슈들 풀어서 설명해 드릴 만한 내용이 있으면 유튜브 통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저의 유튜브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뭐 내용이 나쁘지 않았으면 추천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한 주 되세요. 부동산입니다.